오늘은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라는 책으로 정지영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청약의 신 IMP 정지영입니다. 청약의 신에서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기존에 그 청약에 대한 책으로 네. 되게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책을 내셨잖아요. 네. 주제가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주제가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 주택의 탄생,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청약이고, 그리고 청약의 아버지 어머니 격인 재건축 재개발이 있겠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약이 나오는 분양 단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일명 3기 신도시라고 하죠. 신도시나 이런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최근에 분양했던 원베일리 아파트가 바로 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분양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이지만 방법론적으로 조금 다른 겁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어려워하는지, 또 좀 어떤 부분에 오해가 좀 많은지 그 네.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재건축 딱 하면 떠오르면 딱 한마디 합니다.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 그거 너무 비싸지 않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장에 그 제목을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마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만큼 시간과 돈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기술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런 부분은 저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책에도 내용이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명확하다. 네.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사실 요즘에 가점이 높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청약에 가점이 없어도 100% 당첨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을 사게 되면 그 새 아파트의 주인이 100%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도 위험 요소는 있지만 대부분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100% 당첨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마냥 오래 걸린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책에서 사례를 보니까, 네. 네, 그 과천에 대해서 네. 되게 아픈 사연이 네, 있으시다고. 5년 네. 걸렸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놓친 게 나에게 조합 설립인가 종이가 왔었는데, 동의서가 왔었는데 그것을 치워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재린이, 그러니까 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모르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졌고,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첫 그 내 집 마련이 재건축 입주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 같은 경우는 평균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두 가지 관점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것을 새 아파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지만 제가 현장이라든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 그런데 이걸 하고 다른 것들도 하게 되고, 좀 더 부동산의 눈이 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의 눈이 더 넓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는 조금 깁니다. 긴다는 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제약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은 또 빠르게 가는 구역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보면 서울은 조금 느리다고 하지만 경기, 인천, 그리고 전국,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5대 광역시를 제가 책에 넣었는데 다 5대 광역시는 차근차근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인 거죠.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지금 투자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네. 보통은 종잣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 역시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찾아보긴 찾아보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잘 관심을 못 두는 상황이거든요. 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긴 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들어가는 돈이 다른데요. 제가 4단계로 조금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다루진 못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조금 작은 플랜을 짜게 되면은 사실 처음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따져주면 분양보단 싼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저렴하게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착각인데요. 4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 뭉쳐보면 많은 돈이 들지만 각각 요소로는 아니죠. 제가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종이가 2005년도에 이제 재건축 입주권을 사서 종이가 제 책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고 단지 숫자로만 되어 있고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놓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놨거든요. 그게 바로 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번 그 오해를 깨치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했고 그 단계에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한다면 또 내가 필요한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작은 플랜으로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사고 나서 3년 뒤에 입주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엑셀을 이제 돌렸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최종 금액에서 역산을 해서 매달 달에 얼마 필요한지를 정해놓고 자신이 야근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돈이라는 문제에서는 작은 플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쪼개보면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사실은 재건축이다 보고 재개발이다 보니까 사실 집이 오래된 주택을 허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기 전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개념, 우리가 지금 집을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도 있고 중도금도 있고 잔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갭투자라면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억으로 그 주택을 샀는데 세입자가 1억에 있으면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그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3억이라는 돈으로 그 집을 샀다고 해서 새 아파트가 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부시잖아요.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새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게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담금도 또 중간중간에 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사실 새 아파트를 받는 그 분양을 받는 거랑 잔금하고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주택의 형태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돈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딱 정확히 숫자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혹시 분양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네. 그 한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이 있다라고 좀 설명 지금 가능할까요? 책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를 아주 극렬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30평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부시잖아요. 근데 아까 새 아파트를 지니까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짓는 비용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30평이 40평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25억이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2008년도에 입주한 잠실 엘스랑 리센츠가 30평이 25억입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몇 년이 지나서 잠실주공 5단지가 새 아파트가 되면은 40평이 되는데 40평 새 아파트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30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실 엘스의 40평 가격보다 더 가격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단계별로는 가격이 조금 다르지만 일례로 주변 시세보다는 싸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분양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좀 진입하기 좀 좋은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그 토지주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합쳐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조합 설립 인가인데요. 그때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토지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를 내는데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라에게 얘기를 하면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점에 조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떤 가시화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 조합 설립 전후로 제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재건축, 재개발들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지어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내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조합이 많거든요. 그러면 집에 옆집 엄마, 순이 엄마가 집값이 올랐다라는 새 아파트가 돼서 그렇다면 당연히 계속 가겠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사실 초창기에서 보면은 끝에까지 수익은 사실 시간에 대비 정비례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제가 내 집 마련했을 당시에는 어느 때 들어갔냐면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동계산이 되기 직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제가 내 집 마련하고 그 집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이었고요. 투자의 개념에서 확실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고, 내가 좀 더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이 많이 나겠다면 초기 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저기 조합 설립 된대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업 시행 인가는 어느 가시화적인, 우리가 분양 단지를 가보면, 모델하우스 가면 모형도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는 그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부수는 그 단계. 그리고 부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너는 얼마가 필요하고 너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진짜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관리 처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기준은 다른데요. 처음에 들어갈수록 더 돈이 더 많이 나중까지 수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각자 투자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거 일반인들은 그 용어도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실제 설명하시면 많이 이게 계속 더 그 설명을 계속 하시는 그럴 과정이 수밖에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단어를 몰라도 된다라는 걸 제가 그 장표로 그걸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번 책을 읽은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어조차 어려우면 조합이 설립된 걸 인가한다. 우리가 이제 한문을 공부할 때 약간 그 조사를 넣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하면 안전 진단, 그러면 안전을 진단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신의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조금 자기만의 언어로 조금 바꾸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지금 불안하니까 집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안전을 진단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선거 이후에 또 정책이 많이 좀 변화되는 방향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뉴스를 들어봐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향후에 좀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년에 이제 정권에 의해서 이게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정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억제할까라고 다시 반문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집값이 너무 주변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라고 하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또 어디론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규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양 자체도 안 나오고 공급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투표도 갈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풀어줌으로 인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 정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공공이라는 걸 결합시켜서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이 너무나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많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네.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어떻게 더 변할 네. 거라고 보시나요? 10년을 내다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살 거라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6.25 전쟁 이후로 거의 주택이 거의 멸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주택이 되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화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짓는 문화가 돼가지고 1970년대부터 아파트 문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30년이 지나야지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재건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그것을 기차라고 표현했습니다. 재건축의 기차인데 앞차가 30년째 앞차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29년, 28년도 이제 30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재건축할 단지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10년 전하고는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네요. 네. 이 지금 기사들 보면은 거의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의 반 정도는 거의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기사고요. 그 기사 속에서도 돈 되는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까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라는 이 이벤트로 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단지 그 지역에서 한 단지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농담 삼아 재며들다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앞에 있는 단지에서 수년 만에 집은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살며시 퍼지는 그런 기운을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했던 단지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책 서두에 저도 그 잠실주공 네. 5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와 정말 이렇게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 들고 바로 이제 네이버 그 부동산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책이 나왔던 것보다 한 2, 3억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네. 거의 가격을 써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는데 정말 점프하다시피 오르게 되는 이유는 아마 그 물량 자체도 적고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하다 보면 그 물건들이 워낙에 작지만 더 작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규제로 인해서 사고 파는 게 좀 정지되다 보니까 사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외 물건이라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호가가 그냥 껑충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 보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주변에 어떤 과정으로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막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런 정보는 서울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각 지자체, 전국에
이제 지방도 다 지자체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죠. 제 책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어떤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어만 봐도 저곳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30년 연한이 된 아파트는 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우선 저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이런 관련된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찾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좀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런 주기적으로 좀 방문하시는 그 사이트에 네.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정해지면 이제 친문으로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신문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전문 신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에서도 또 재건축 재개발 소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딱 나왔는데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구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가 또 QR코드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그런 구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고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해서 다 하지만 자신이 관련된 것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이러면 더 최신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넣어놨습니다. 네. 좀 저도 교과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일반적인 그런 설명도 잘 되어 있고, 뒤쪽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다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네. 네. 이 부동산 책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지 분석을 할 때 어떤 교통망으로 입지 분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군으로 또 입지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입지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중에서도 어떤 입지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서울의 신고가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이죠. 네. 책에서도 또 인상적이었던 게 세 가지였거든요. 손품, 입품, 발품을 팔아야 된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재테크든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네. 일반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노력해야 이러한 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눈을 뜰 수 있을지. 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베이스로 두고요. 손품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클린업 시스템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은 공간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최근에 뭐 변화된 게 있는지 아니면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화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손품과 입품이 됐다고 하면 저는 한 90% 정도 이제 찾아 있고, 지도라든지 뭐 제 책에 다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워낙에 좋아해서 지도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 갈 때는 한 90%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0%를 모르는 것을 현장에서 채우고 이 90%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만약에 초보자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많았고, 저기는 이만큼 오르는데 여기는 왜 안 오르지? 이런 것들도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구역을 한번 제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해보고, 한번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직접 가서 자신이 돌아와서 임장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남기고 혼자만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SNS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다면 피드백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잘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임장할 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발품이잖아요. 네. 어떤 것 위주로 좀 봐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혹시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책에서 어떤 체크리스트는 없지만 문장 안에서 느껴지는데요. 왜냐면 재개발 지역 가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아까 조합 설립인가 어떤 법인을 이제 내는 거잖아요. 내가 주주가 되면은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되는 요소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테마주가 있는데 코로나가 끊겼다면 그렇게 떨어지듯이 좀 나에 반대되는 사항이 어떤 건지 확인하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이제 반대되는,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 사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걸 왜 싫어하냐면 지금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싫잖아요. 상가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엔 종교시설이 조금 문제인데요. 왜냐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남산하고의 기준으로 정해서 높은 층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요소 주변에 뭐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현장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거는 꿀팁인데요. 그쪽 구역에 만약에 가서 부동산 소장님이 거의 다 좋은 얘기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 구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 구역은 안 좋은 점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큰 놈, 그 다음에 갈놈, 들어올 놈 해가지고 네. 지역별로 다 그 서울권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뭐 부산까지 다 이렇게 훑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한번 같이 한번 궁금해서 위치도 한번 따져보고 했었는데요. 네. 네, 그 큰 놈, 네. 네, 이 세 가지로 갈놈, 네, 들어올 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의 재건축을 조금 나눠서 얘기한 건데요. 정말 커서 얘는 진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좌지우지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강남 재건축입니다. 강남 재건축 다음으로는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이고요. 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용산구인데요. 용산구는 재건축도 워낙에, 그리고 그 전에 외인 아파트라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원래 재건축으로 2000년도 초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한강변에 뭐 50층인 첼리투스도 재건축이 된 거죠. 그래서 용산이 정말 큰 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얘네들이 대장 역할로 어떻게 탈바꿈하는지. 사실 지금의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가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평당가를 보인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인데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영원한 1등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어떤 곳이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쪽 지역에 정말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놈인데요. 원래 가야 되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송파구인데요. 사실 송파구는 원래 큰 놈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송파구에 있는데요. 거기는 워낙에 그냥 다른 잠실과 안잠실로 표현하거든요. 송파구가. 그래서 잠실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잠실인 이 밑에 방이동이라든지 송파동이라든지 가락동에 있는 조그만 단지들이 막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의도 1970년도에 입주한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밀려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해서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놈인데요. 지금 요이 땅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안전진단을 통과 못해서 지금 진행이 조금 더디지만 들어올 놈인 목동과 상계가 있습니다. 목동과 상계는 택지지구처럼 단지가 똘똘 뭉쳐져 있으면서 한 단지만 갈 수밖에 없죠. 다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올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맞아요. 설명이 좀 또 어려울 것 와닿지가 않죠. 같고요. 네. 좀, 여기는 없지만 작은 놈 하나 예시를 들어서
지금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안전진단의 단계니까 조합 설립까지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은 단 한 단지만 통과했고요. 그런데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새 아파트가 입주한 단지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정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해서 지금 이 구축밭에 신축이 딱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내가 저런 집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게 되면 전세 이렇게 빼서 투자금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계주공은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또 저자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좀 단지도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만약에 자기 돈이 있다면 갈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보면은 지금 광명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림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밑으로는 지금 상계 뉴타운이 지금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단계라고 치면은 지금 신림 뉴타운하고 광명 뉴타운하고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던 단계가 있고 가격이 똑같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미래 가치 중에서 두 가지를 이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등비등해요. 여기도. 여기 신림선이 들어오고 강명 같은 경우는 신안선선이 들어오고 원래 그리고 7호선이라는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걸 고민을 하세요. A를 할까 B를 할까 어느 게 더 오를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오르면 같은 가격에 오르는 거죠. 어떤 등고선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또 하나가 첨가되는 게 개인의 취향이 첨가가 될 거예요. 저는 만약에 선택하면 광명 뉴타운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림보다는 광명이 또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 조금 많이 하는 말인데 거의 똑같다, 비슷하다. 사는 걸 빠르게 급매를 사는 게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르다 보면은 또 물건들이 도망가고요. 고르다 보면은 사실 알고 봤더니 다 비슷하게 오르더라. 그런데 이제 큰 놈, 갈 놈, 들어올 놈이지만 그 오르는 폭은 큰 놈이 워낙에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그 사례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았던 사례, 이건 좀 아쉬웠던 사례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쉬웠던 사례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입주권은 절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입주권을 사서 매도를 했던 물건 다 아쉽습니다. 다 오르거든요. 100% 오르는 상품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 됐던 상품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다른 큰 물건을 갈 때 사고 파는 게 좋았어요.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있고 집을 봐야 되고 이렇게 조율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성이 뛰어나는 거죠.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어요. 그냥 물건을 내가 팔겠다 그러면 대부분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점은 제가 좀 더 큰 물건을 갈 때 이 물건들을 팔아서 간 거. 그렇지만 아쉬웠던 거 이걸 팔았던 거. 왜냐하면 반드시 오를 거니까. 그래서 이 부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그냥 시프트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 재개발로 입문하시는 게 어느 정도 안전마진과 그 다음에 돈에 불리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보실 때 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게 제일 1순위다, 그 다음에 2순위다, 3순위다 이렇게 딱 꼽으시는 게 명확하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속도. 저는 조금 빨리 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특이했던 건 저는 거의 선택했던 물건들이 되게 빨리 진행이 했고요. 바로 옆에 구역은 뭔가가 안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제일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금. 투자금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구역을 먼저 영순위로 들어간다면 오를 만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오를 만한 곳을 봤더니 대부분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망이 조금 이벤트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아까 재며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가면 시너지가 엄청난 효과를 보입니다. 최근에 정말 시너지가 있었던 곳이 뭐냐면 개포주공인데요. 최근에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했고 입주할 예정이고 또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농담 삼아 개도 포기한 동네. 왜냐면 개포동을 가자니 대치동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포동 같은 경우는 진짜 천지개벽이 되면서 지금 강남구에서 비싼 아파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나홀로 단지, 그러니까 나홀로 단지가 아니라 나홀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좀 더 시너지 있게 같이 가는, 뉴타운이 아니지만 뉴타운 같은 곳, 그런 곳들이 많은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순위로 잡았던 건 사실 입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속도, 세 번째는 투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이 속도를 늦추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속도를 늦추는 건 정부입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례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됐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그냥 쉬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어렵고 그 안전진단의 규제를 한 거는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정비지수제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려면 주거정비지수제, 주거를 정비하는데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엄청 까다로워져서 2015년부터 하나도 조합 설립이 안 됐다고 하면은 정말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떤 제도로서 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요소를 만들었고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이 예전에 됐지만 아까 사업시행인가 어떤 조감도, 멋진 조감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멋져가지고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진주 미성 크로바 재건축 단지에 그 문주라고 하나요? 그리고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허락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의 문제는 사실 정부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서울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라든지 5대 광역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부동산을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의 큰 발목은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입니다.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된다는 게 빨리 이 부동산 화랑기 때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형체라도 나오는 게 낫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사실 모든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데 재건축 재개발만 오롯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하방 강지성이라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조금 받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부동산의 역사를,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봐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오르진 않지만 많이 떨어지는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책에서 B급 입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투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살만한 곳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되게 좋은 곳은 입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좋대, 거기 좋대.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재건축 재개발은 너무 좋은 곳은 또 늦게 갑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좋다면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을 좀 선택해 보라고. 이제 속도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너무 좋은 것만 고집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네. 어차피 동반 상승은 같이 네, 갈 테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계약금 뭐 10%,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명확하잖아요. 특히 뭐 재건축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분양 같은 경우는 앞에 10%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뒤에 만약에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40%만 나오니까 또 20%가 들어가고, 나머지 30% 들어가서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뒤집어서 재개발 재건축은 3, 2, 1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계산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점점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받게 되면 뭐 계약금 10%, 중도금 60% 해서 전부 다 60%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줄여 들어갔기 때문에 10, 20, 30인데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들어가면요, 아예 적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40% 들어간다면 뭐 중간에 10%, 5% 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4단계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대출 받는 조건에 대해서도 그 분양하고 또 재건축하고 그 조건에 대한 차이가 혹시 있나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뭐 60%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분양은 사실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는 거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그런 대출을 또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또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 짓는 비용에 대해서도 또 중도금 대출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개념의 중도금 대출을 내게 돼서, 사실 입주권을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한 3가지 단계로 뭐 대출을 낼 수 있다면 내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을 살 때 처음에 주택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택담보대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 그 다음에 분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 아파트 짓는 비용의 60%로 또 대출을 받고, 그래서 사실상 좀 장치가 조금 돈이 덜 들어가게 조금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일반 분양은 처음에 전체 금액에 대한 그 어떤 왁구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금액에 대해서 향후 얼만큼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네. 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합이 사업을 관리하다 그래서 관리라는 말에서 제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확한 건 관리 처분에서 나지만 조금 대략적인 평균은 사업시 인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도 조금 추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조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제일 정확한 건 관리처분인데, 사실 관리처분인가 나올 때 계산을 다 끝냈지만 나중에 향후 미래이잖아요. 그래서 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끝나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 조금 마음이 그렇게 되죠. 네, 그 주변 단지 이미 재건축 재개발된 주변 단지 아파트를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기준점이 돼가지고 어떤 시세의 기준점을 해서 요만큼 오르겠다. 같은 땅에 얘는 낡은 아파트고 얘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만큼 가격이라면 요 정도 더 오르겠다라는 그 안전마진의 계산이 아주 쉽다라는 거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들을 네. 이제 다시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재개발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네. 어렵습니다. 똑같다라고 그런가요?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지 조합원이 되는 조건은 조합에 좀 물어보시면 또 정보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조금 뭐 물딱지라고 해서 입주권이 안 나온 것을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이 사라졌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장님을 믿고 또 해야
되고 그 믿고 그다음에 또 조합에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한 3중 장치를 해서 하게 되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뭐 그냥 주거지지만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이라는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만 갖고 있어도 그래도 재개발에서는 입주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땅만 가지고 있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개념은 출자한다는 개념을 아까 했잖아요. 그 조합에 이제 되기 때문에 갓 땅을 제공하는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재개발에 입주권을 주게 되는 거죠. 물건의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좀 더 계산하는 방법으로 조금 하시면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또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는 책을 보니까 그 각 지역별로 지도를 되게 상세하게 그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1군, 2군, 3군 해서 같은 네. 지역이더라도 이제 어떤 가격.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부동산을 공부할 때라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그 패턴하고 어떤 묶음의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묶어 놨는데 제가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르면 두 번째로 이게 형님 아우 이론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따라가는 형국을 어떻게 보이는 거죠. 아까 잠실 중에서 잠실과 안잠실을 얘기했는데요. 잠실이 그냥 치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안잠실인 잠실이 아닌 곳도 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묶음을 조금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색깔을 조금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처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주황색, 그 다음에 사업은 연두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관리처분 이렇게 색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눈을 딱 뜨면 빨간색이 많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거의 끝이구나.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패턴화 시키면서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군을 형성하는지도 한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저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지역은 좀 따로 네. 좀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많이 모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 우선 내용이 교과서처럼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지만 그것 외에도 이러이러한 공부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공부할 때는요, 이 어떤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가장 큰 대장 아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그래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걔는 대장 아파트가 됐는지, 그리고 그 대장 아파트 다음으로 또 다른 대장 아파트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대장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 그 지역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다면 더 상승 포인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그게 거주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용산을 다 원하고 있고 강남도 원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만약에 나 뉴욕 가서 집 살려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센트럴파크 근처가 그냥 딱 그러잖아요. 주식하면 삼성전자 뭐 이런 뜻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지역도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대장 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 대장이 누가 될 것인지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